제가 오늘 발표할 거는 유흥 종사자의 디스트레스에 관한 현상학적 내러티브 연구입니다. 너무 어렵죠. 제가 이제 요번에 교육학 박사학위 하나를 더 하면서 이 연구 제목으로 학위를 받았습니다. 현상학적 내러티브 연구는 통합 연구예요. 현상학적 연구와 내러티브 연구를 통합적으로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목은 유흥 종사자의 디스트레스. 누구의? 유흥 종사자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디스트레스에 대해서 어떤 현상이 있고 이들의 삶은 이 유흥 종사자의 이 스트레스와 어떤 맥락을 가지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해봤습니다. 제가 상담을 또 하잖아요. 심리 상담을 하면서 저에게 찾아온 내담자 한 분이 계셨습니다. 제가 말을 좀 빨리 할 거예요. 시간도 얼마 안 남았고 또 늘어지면 지루하잖아요. 그러니까 좀 빨리 할게요. 찾아왔었는데 그분 중에 한 분이 바로 유흥 종사자였어요. 근데 이분이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스트레스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아, 이분들도 굉장한 스트레스를 갖고 있구나 라는 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는데 이분들의 얘기를 듣고 생각을 해보니까 이들이 안고 있는 디스트레스가 단지 이들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회 문화의 통념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습니다. 이들을 당연히 너네는 뭐 원래 그런 일을 하는 애들이잖아. 그리고 너희들은 원래 거기 니네들이 선택해서 간 거잖아 라고 생각하는 그 편견과 차별이 이들을 고립되게 만드는 것은 아닌가, 사회적인 지지에서 배제시키는 것은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한번 확인해 보자 라고 생각을 해서 과감하게 이들과 함께 근 2년 동안 제가 직접 그 안에 들어가서 생활을 해봤습니다. 처음엔 이제 이제 이 유흥 종사자들 중에서 제가 참여자로 선택한 대상자는 유흥 종사자들 중에서도 보도사무실이에요. 보도사무실 아시죠? 모르는 척 하시는 거 아니죠? 네, 보도사무실입니다. 그 노래방 도우미라고 얘기하죠. 아가씨들은 노래방 도우미, 남자들은 보도선수라고 얘기를 해요. 그들 중에서 노래방 도우미와 보도선수에 대한 이 대상자들을 선정을 하기 위해서 직접 들어갔는데 처음부터 들어가기도 너무 쉽지도 않았고 거기 들어가서 참여자들을 모집하는데도 너무 어려웠어요. 이들은 워낙에 폐쇄적이라 자신의 이야기들을 남들한테 하지 않아요. 개인적으로 자신의 정보를 서로 공유하지도 않아요. 얘기하지 않아요. 저는 나름대로 보도실장 부실장이라고 있어요. 부실장. 운전하면서 콜이 들어오면, 노래방이나 뭐 이런 데서 콜이 들어오면, 아가씨들을 몇 명 이렇게 내려주는, 그렇게 부실장으로 들어가서 처음에는 있었어요. 그래서 이들하고 조금 시간이 지났어요. 6개월 정도. 아, 이제는 좀 친해졌겠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들에게 얘기를 하면 이들은 거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힘들었어요. 이들을, 대상자를 선정하기가. 더군다나 이들만 얘기를 하다 보니 법적인 부분에서 이거는 문제가 좀 있구나. 요즘에 양성평등 얘기 많이 하잖아요. 법적인 부분에서 이들에 대한 법 조항이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유흥 접객원은 부녀자로만 한정을 하고 있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얼마나 많은 호스테스들이 얼마나 많은 호스트가 이슈가 됐는데 왜 여성들만 한쪽으로 치우쳐져서 법적인 보호와 더불어 법적인 처벌을 받아야 하는가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유흥 종사자, 여성 종사자뿐만 아니라 남성 종사자도 함께 성별 비교를 하는 논문으로 조금 더 확장을 했습니다. 이들은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범죄적으로도 굉장히 범죄 현장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대상자들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이 연구를 한 거는, 그럼 너는 이 논문을 쓰기 위해서 쓰고 나서도 굉장히 어려웠어요. 이게 통과되기가. 교수님들이 잘 받아주지도 않으려고 그러고, 그러면 이거는, 그럼 유흥 종사자들이 하는 일들이, 그럼 옳게 봐야 되고, 이것을 그러면 지향을 해야 되는 것들이냐,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결코 그런 문제로 접근한 연구는 아닙니다. 제가 접근한 거는, 성매매, 성범죄 많이 일어나잖아요. 이들의 성범죄와 성매매에 관련된 그러한 범죄들을 예방하는 차원에서도 이들의 관리가 필요하겠구나. 왜? 없어질래야 없어질 수 없는 분야니까. 얼마나 역사가 오래됐습니까? 굉장히 오래됐어요. 특히나 유흥 종사자 중에서 노래방 도우미 같은 경우, 보도사무실 선수들, 남녀노소 한 자리에서 모두가 같이 근무하는 업종은 이거 하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요즘에 이쪽으로 일하는 대학생들 뿐만 아니라 고등학생들까지도, 그리고 자녀를 둔 40대 이상의 아가씨들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왜 이들에 대해서 어쩔 수 없이 이 현장에 있어야 하는 이들에 대해서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가라는 거에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4가지를 잡았어요. 첫 번째, 이들의 삶과 맥락이 유흥종사 경험과 어떤 관련이 있는가. 그리고 두 번째, 유흥종사 경험과 디스트레스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세 번째, 이러한 디스트레스는 각자 남성과 여성이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네 번째, 그럼 이들에 대해서 현상만 얘기하고 스트레스가 이렇대 라고 얘기하면 끝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들에게 어떠한 적절한 지지가 필요한가에 대한 이들에게 맞는 프로그램까지 제안을 하는 것으로 연구를 마무리를 했습니다. 근데 이들에 대한 디스트레스, 이들에 대한 삶을 들여다보기 위해서 너무 많은 것들을 접근을 해야 됐어요. 그럼 이들의 삶을 얘기하고 이들이 어떠한 스트레스를 갖는지 그 현상만을 얘기하고 그것으로 끝날 수 있을 것인가? 아니더라고요.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단지 현상만을 보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들의 현상과 동시에 이들에게 적합한 지지를 할 수 있는,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안하는 것까지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들의 전반적인 삶을 들여다볼 수 있는 내러티브 연구와 그리고 디스트레스를 구체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현상학적인 연구를 통합적으로 적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프로그램 개발을 진행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연구가 시작이 됐죠. 내러티브 연구와 현상학적 연구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하면, 내러티브는 개인의 인생을 탐색하는 그 연구예요. 그리고 현상학적인 연구는 경험의 본질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질적 연구에서 내러티브 연구와 현상학적인 연구는 굉장히 통합적으로 적용하기에 적합한 것 중에 하나이고, 특수한 대상자들에 대해서 연구하기에 가장 효율적인 연구 방법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한 연구 방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연구 대상은 노래방 도우미 6명, 그 다음 보드선수 6명, 총 12명으로 최종적으로 선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위해서 한 명을 모집하기 위해서 그 모집한 시기와 이들을 위해서 적용한 상담, 이 모든 시간들과 기점은 다 다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보시면 현상학적인 연구는 디스트레스, 내러티브 연구는 삶의 맥락과 성별의 차이, 그 다음에 프로그램. 제 논문은 이렇게 3가지의 연구가 한꺼번에 같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러한 문제, 이 과제를, 가설을 해결하기 위해서 설문지를 만들고 상담을 진행을 해야 되잖아요. 그 설문을 작성할 때도 굉장히 머리를 많이 썼습니다. 디스트레스 부분은 현상학적으로 반구조화 질문을 만들고,
삶의 맥락과 성별의 차이는 내러티브적인 반구조화가 아닌 구조화되지 않은 질문지를 통해서 이들의 전반적인 삶과 생애를 알아보고자 했고, 거기에 더불어 성별의 차이도 알아보고 마지막에 그것의 결과를 토대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제안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을 했고요. 자, 내러티브 저의 연구 모형을 보시면 전반적으로는 내러티브 연구로 진행이 됩니다. 그 안에 3단계와 4단계의 현상학적인 연구가 두 군데에서만 들어가요. 그래서 통합적으로 진행이 되는 그런 연구 모형을 갖췄습니다. 그래서 참여자 선정, 아까 말씀드렸었죠. 남성과 여성 20대에서 40대입니다. 그리고 2015년부터 2017년도까지 2년 동안에 이들과 함께 생활을 했고요. 그리고 논문을 쓰기 위해서 한 1년 정도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남자 보도, 여자 보도 한꺼번에 같이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기간을 달리하면서 여자 보도 사무실에 있다가 남자 보도 사무실에 있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이들이 원하는 장소에서 이들이 원하는 시간대에 맞춰서 무료로 했느냐? 그건 아닙니다. 이들은 시간이 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의 TC라고 얘기를 하는 시간당 이들이 받는 금액을 지불을 하고 상담을 진행을 했습니다. 한 사람당 4회기씩 120분에서 150분 정도 그렇게 총 8명을 진행을 했습니다. 수집 방법은 전체적인 거는 대화 그리고 녹취로 진행을 했고요. 그 안에 관찰과 인터뷰, 심층 면담으로 나뉘는데 관찰과 인터뷰는 완전 참여 관찰 그리고 관찰 참여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눴습니다. 제가 보도 사무실에서 부실장을 했다고 했잖아요. 부실장을 하면서 관찰한 거는 관찰 참여고요. 제가 직접 또 그 안에 들어가서 이들의 생애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함께 아가씨로도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참여해서 관찰한 건 완전 참여. 두 가지 형태로 나눠지고요. 그 다음에 저의 연구자, 현장 경험을 기록을 또 작성을 해서 안에 넣어놨고요. 심층 면담은 아까 말씀드렸던 탐구 질문지하고 현상학적과 내러티브 반구조화 질문지를 작성을 해서 질문지를 통해서 면담을 하고 거기에 더불어 CGRT라는 도형 성향 검사와 우울증 검사, 자존감 검사 이런 척도지를 사용해서 이들의 상태를 알아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질문지 구성이 디스트레스 크게 나누면 현상학적인 그 질문이에요. 반구조화 질문지는 디스트레스, 사회 통합과 균형, 도덕적 갈등과 모순, 그 다음에 이들은 그러한 갈등과 스트레스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를 하는지, 그러한 대처 방법, 그 다음에 이들에게 어떠한 사회적 지지가 필요하고 이들에게 어떠한 사회적 지지를 해야 하는가를 알아보기 위한 사회적 지질 부분으로 5가지로 구성을 나누어 가지고 설문지를 작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러티브는 삶의 맥락, 이들의 전체적인 삶의 맥락, 그리고 유흥 종사자로서의 생애 전환이 되어야만 했던 이들의 삶의 맥락은 무엇인지 그거에 대한 질문지를 작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들이 삶의 이 유흥 종사를 함으로 인해서 어떠한 디스트레스를 갖고 있는지에 대한 걸 알아보기 위한 설문지, 마지막으로 이들이 유흥 종사 경험이 이들의 삶에 있어서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 이렇게 여러 가지 5가지로 또 구분을 해서 질문지를 작성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자료 분석은 생애사 분석을 기본으로 했습니다. 그 안에 수집한 자료를 조직화해서 단위로 분리하는 현상학적인 연구 분석 방법이 있어요. 그 분석 방법을 사용을 한 게 바로 반복적인 비교 분석 방법이에요. 그것이 개방 코딩하고 추코딩을 기준으로 해서 하는 건데 그렇게 해서 정리를 했고요. 그에 대한 연구 결과는 CGRT 도형검사 한 거예요. 그리고 사티어의 자존감 검사 결과에 대해서는 나중에 뒤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한꺼번에. 그리고 우울척도 검사 현상학적인 연구 결과에서 사회적 통념, 유흥 종사를 찾는 이유 알아봤습니다. 사회적 통념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처음에 이 논문을 쓰기 시작하게 된 이유라고.
사회적인 통념, 어떠한 사회적인 통념이 이들에게 디스트레스를 주는가라는 거예요. 이들이 유흥종사를 찾는 이유, 여기서 이들이란 손님이죠. 손님이 유흥종사자를 찾는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먼저 알아봤습니다. 누구의 시선에서? 유흥종사자의 시선에서 알아봤어요. 그랬더니 성매매나 스킨십을 위한 이유, 뭐 이성과 함께 즐기고 싶어서, 외로움을 달래고 싶어서, 기타 등등의 것들이 다 나오더라고요. 보도 사무실 종사자 업무 인식에 대해서 손님들은 이 보도 사무실의 종사자들을 어떤 일을 하는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으로 생각하는가, 이거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그랬더니 성적인 욕구를 채워주는 일이다. 애인이 되어주는 일,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일, 분위기를 띄워주는 일, 성매매가 가능한 일, 기분을 맞춰주는 일 등등의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더라, 이것입니다. 그런데 이 연구 결과들을 보면서 안 것이 뭐였냐면, 그리고 내담자를 통해서 이들의 스트레스가 어떤 것인가를 확인한 게 무엇이었냐면, 손님들은 이 유흥 종사자들을 이러한 대상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그들은 지금 현 시대의 성문화 인식이 많이 바뀌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했어요. 서울 지역, 뭐 강남권이 아닌 타 지역으로만 가도 아직까지도 그런 게 뭐 성행하고 있겠지만, 강남권, 저는 강남권을 주 대상으로 했으니까 지역을, 강남권에서는 변해가고 있었어요. 변해가고 있었어요. 성매매 하지 않습니다. 스킨십 제대로 받지 않습니다. 왜? 그들 아니어도 다른 방 들어가면 되거든요. 회전율이 굉장히 빨라요. 그래서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자주 오는 손님들은 되려 알고 있어요. 아, 얘네들은 원래 그러지 않으니까. 근데 어쩌다가 처음 와보는 사람, 얘기만 듣고 처음 와보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그렇게 잘못 알고 있거나. 그래서 그러한 사회적인 통념과 이들이 가지고 있는 인식에서 오는 차이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더라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 서비스의 왜곡된 인식의 차이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고요. 신분과 역할로 인한 무기력함, 이런 것으로 인해서도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고, 유흥 접객 행위에서 오는 압박, 뭐 이런 것들은 뭐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구성원들 간의 긴장된 갈등 구조들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초이스를 서로 해야 되니까, 서로 어려 보이고 예뻐 보여야 하니까, 내가 초이스가 되어야 하니까 라는 것에 대한 스트레스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가족과 생활에 대한 역할과 어려움들을 굉장히 많이 호소했어요. 노래방 도우미들 같은 경우에는 나이가 어리면 룸으로 들어가요. 가라오케나 룸방이라고 얘기하죠. 그들하고 노래방 도우미라는 보도사무실하고는 분명히 역할이 조금 구분이 되어 있더라고요. 룸방 같은 경우에는 2차까지도 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노래방 도우미들은 그렇지 않고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건지 아니면 유입이 가장 유흥종사라는 그 종사업 중에서 가장 용이한 것이 보도사무실이어서 그런지, 나이가 많은, 그리고 자녀를 둘 이상 둔 아줌마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더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가족과 생활에 대한 그러한 역할에 있어서 어려움을 스트레스로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종교인들도 있었어요. 그 안에 뭐 종교들을 가질 수가 있으니까 종교인들 같은 경우에는 도덕적인 갈등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안에서도 갈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이 일을 하고 있는 것, 그것을 할 수밖에 없는 것에 대한 모순, 이러한 것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또 많이 받고 있더라고요. 뭐 신체적인 증상은 일반적인 스트레스에서 올 수 있는 그러한 신체적인 증상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대처 방법이 대체적으로 개인적인 대처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회피적, 회유적, 순응적, 적극적, 소극적, 공격적인 개인적인 대처를 많이 사용하고 있었는데, 앞에서 나온 여러 가지 스트레스 요인 분석들이 다 남녀 성별에 따라서 극명하게 차이가 있었습니다. 사회적 지지가 부족하다. 그리고 교육과 심리 상담이
필요하다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짧은 시간의 동안에 저하고의 상담이고 그랬지만 이들은 그 짧은 상담 과정 속에서도 굉장히 많은 것을 깨닫고 자신의 성 개념에 대해서도 이들은 범죄, 아까 말씀드렸죠. 성범죄, 성매매 범죄 예방을 위해서라도 나는 필요하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이들은 이 안에서 갈등을 하고 있었습니다. 왜? 생계를 위해서 결국 돈을 벌기 위해서 일을 하는데 그러나 이들은 그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아. 그렇게까지 돈을 벌 것 같았으면 성매매를 하는 곳으로 갔겠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래방 도우미라는 역할을 선택해서 왔는데 손님들은 자꾸 요구를 하는 것이죠. 얼마를 줄 테니 나가자. 그러면 이들은 흔들릴 수밖에 없죠. 그 안에서 교육적인 입장에서 이들에게 지지해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올바른 성관념과 가치관이었습니다. 그러한 교육들이 필요하구나 라는 것을 분명히 이들에게 우리가 지지를 해줘야 되는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프로그램 구성을 그런 식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내러티브 연구 결과 같은 경우에는 생애 전환, 맥락, 유흥 종사자의 성별 비교를 했고요. 다양한 검사 결과에 따라서 성별 비교를 했고 사회적 통념과 디스트레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결과를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생애 전환 맥락에 있어서 가족 해체 위기 사건이 생애 전환이 되었습니다. 경제적인 위기 사건이 이들을 유흥종사자로서 유흥종사업을 하게끔 하는 생애 전환이 됐습니다. 그리고 여성과 남성의 나이에 대해선 뚜렷한 차이가 있었어요. 여성들 아까 얘기했었죠. 노래방 도우미 아가씨들 같은 경우에는 30대 후반에서 40대 이상이 많았어요. 보도 선수는 다 20대예요. 다 어려요. 나이가 많으면 아빠방이라는 곳으로 간다고 합니다. 호스트바 같은. 네. 아빠방, 요즘 호스트바 많이 없어져서 아빠방에 간대요. 그래서 이들은 나이가 어렸어요. 근데 남성들과 여성들, 이 노래방 도우미 아가씨와 보도 선수의 극명한 차이 중에 하나가 바로 생애 전환 부분도 있었는데 이것이 바로 경제적 자원 향상을 위한 생애 전환이에요. 어린데 남자들은, 선수들은 어린데 도박을 하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요즘 학생들 도박 많이 한다고 해요. 그러한 도박 빚 때문에 빚을 갚기 위해서 아니면 이들은 되려 이 노래방 도우미 아가씨들의 직업들이 있어요. 본 직업들이 거의 대부분이 투잡을 뛰고 있었는데 직업들은 생과계로 다 대학 이상의 수준의 학력을 가지고 있었고 보도 선수들은 고졸이 조금 더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직업난에 대해서 조금 더 안정적이고 조금 더 고수입을 취득할 수 있는 그런 업종으로 선택하는 생애 전환이 이루어지는 그런 차이를 보이더라고요. 유흥 종사자 성별 비교를 보시면 생애 전환 사건과 생존 전략 성별 비교 뭐냐면 생애 전환 사건 아까 위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러한 사건과 이들이 살아남기 위해 생존 전략으로서 선택했던 것이 무엇이었는지 그거에 대한 성별 비교를 해서 넣어놨고요. 생계형 아가씨의 시간적 자율성을 위한 선택 이것은 아가씨들에 대한 이야기인 건데 이 아가씨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기 엄마들이 많잖아요. 아기 엄마들이 많다 보니까 이 일이 어떻게 보면 가장 좋은 일 중에 하나인 거예요. 아이들, 자기 자녀에게 쏟아 부어야 되는 기본적인 엄마로서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 시간을, 주어진 시간을 그래도 최소한의 역할이라도 하기 위해서는 아이들 케어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낮에 그 시간들을 다 쓰고 아이들을 재워놓고 밤에 나옵니다. 이만큼 돈 벌 수 있는 곳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 생존 전략으로서 시간적인 자율성을 위해서 이 일을 선택을 했습니다. 목표형 선수, 고시입을 위한 선택.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들은 고시입을 위해서 선택을 했습니다. 다양한 검사 결과 성별 비교를 보시면 관계 지향적인 아가씨, 그 아까 성향검사, 도형검사 했다고 했잖아요. 도형검사 결과를 보니까
아가씨들은 전부 다 관계지향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었어요. 전부 다. 그런데 남자들은, 보도 선수들은 성향이 굉장히 다양하더라고요. 그리고 중간 정도의 자존감이 보도 선수들은 중간 정도 수준이었어요. 그런데 아가씨들은 상대적으로 자존감이 높은 아가씨들은 굉장히 높고 자존감이 낮은 아가씨들은 또 굉장히 낮은 그러한 차이를 보였고요. 이 남성과 여성, 선수 아가씨 모두 다 대부분이 우울증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 중에서 각각 한 명씩은 고도의 우울증군으로 포함이 되더라고요. 사회적 통념과 디스트레스 부분에서 성매매나 스킨십의 사회적 통념은 아가씨들의 몫이었어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손님들이 아가씨들을 바라볼 때 아가씨들은 이런 일을 하는 거야, 이런 것도 할 수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통념이, 그러한 인식이 남자 손님들이 많이 가지고 있더라는 거죠. 여자 손님들은 그렇지는 않았어요. 그거에 대해서 성매매나 스킨십의 사회적인 통념은 아가씨 몫이었어요. 그렇다고 남자들 같은 경우에 여자 손님들이 성매매나 이런 걸 원하지 않았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여기에서 또 극명한 차이가 뭐였냐면 아가씨들은 원치 않아요. 그러나 보도 선수들은 반대로 본인들이 선택해서 원해서 나갑니다. 왜냐? 아가씨들 같은 경우에는 회전율이 굉장히 빨라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도 구분이 되어 있어요. 강남권에서도 어디 지역만 갈 수 있는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보도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수요자가 많지 않다 보니까 굉장히 지역적인 범위가 넓어요. 폭이 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젊은 남성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젊은 남성들이 선수로 일을 하고 있어요. 아가씨들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남자 손님들이 한 명이 오고 두 명이 오고 네 명이 와요. 그럼 그 인원에 맞춰서 아가씨들이 들어가요. 근데 이 보도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여자 손님이 한 명이 와도 두 명이 와도 거기에 남아있는 남자 선수들이 우르르 다 내려가요. 다 내려가서 초이스를 봐요. 그러다 보니까 초이스 경쟁을 하는 거예요. 그들은 초이스 경쟁을 해야 되고 꽁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한개도 일을 1시간도 못하고 퇴근하는 선수들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손님 유치를 위해서 성매매까지도 가는 경우들이 많고 남자 손님들은 외로움을 달래고 그냥 그 술자리에 애인으로서 만나고 싶어 한다면 여자 손님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위험한 게 여자 손님들은 외로워서 애인을 만들려고 가는 경우들이 더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더 많이 빠지고 그것을 이용해서 남자 보도 선수들이 애인의 역할을 하면서 손님 유치를 하고 성관계까지도 하는 경우들이 훨씬 많아요. 그러다 보니 스트레스를 받는 부분에 대해서 이 아가씨들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고 남자들은 그런 거에 대한 스트레스는 별로 많지 않았어요. 그거에 대한 스트레스의 차이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런데 남자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 것은 스트레스 해소 대상 그들은 스트레스 해소 대상의 몫을 하고 있었습니다. 남자 손님들은 아가씨를 불러놓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려고 해소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나 여자들은 두 가지 종류예요.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애인을 삼고자 가는 경우들이 많은가 하면 또 반면에 아직까지 우리의 대한민국은 유흥 종사자들 중에서 남자 보도 선수를 찾는 여자 손님들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아직까지 이러한 직종에서 일을 하는 아가씨들이 이들을 찾거나 아니면 요즘에는 젊은 층들이 많이 찾아요. 20대에서 30대도 굉장히 많아요. 아가씨들. 이들이 와서 스트레스를 받고 스트레스 대상으로 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에게 술을 막 먹이거나 굉장히 강압적으로 하거나 이러한 것들이 여자들이 남자 손님에게서 느끼는 것보다 더 크더라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인 통념과 성매매 범죄에 대한 노출 부분에 대해서도 성별 비교 등등으로 기술을 해놨고요. 마지막으로 모두가 외로운 사람들 그리고 술자리 애인이라는 제목을 타이틀을 걸어놨는데 이것은 뭐냐면
제가 이 연구를 통해서 결론을 내린 것이 바로 이 단어들입니다. 손님들이, 그리고 우리 모두가 외로운 사람들이구나. 대체적으로 외로워서 옵니다. 이것은 문화의 흐름하고도 같죠. 요즘에 사람들, 애인들, 젊은 층들 만날 때 길게 만나지 않습니다. 3달 정도도 너무 긴 거예요. 그 안에 끝나기도 하고요. 한 명만 만나지 않습니다. 섹스도 한 명하고만 하지 않아요. 쓰리썸은 기본입니다, 요즘에. 정말 깜짝 놀랐죠. 그런 시대예요. 왜? 결혼 안 하려고 하죠. 책임과 의무감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그러한 욕구가 우리들은 우리의 인간의 심리로 작용을 받고 있는 현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술자리 애인이 필요한 거예요. 특별히 어떠한 애인을 만나고 싶어서도 아닙니다. 그냥 술을 마실 때 지명을 많이 두는 경우들도 있어요. 지명은 한 명을 지정을 해가지고 그 아가씨만 부르거나 그 남자 선수만 부르는 거. 그런 손님들 생각보다 많아요. 이유가 뭐냐면 편한 사람 불러서 그냥 술자리에서 같이 술 마시고 놀아줄 수 있는, 편하게 얘기하고 아는 사람, 편한 사람 만나서 책임과 의무 짊어지지 않고 이러고 싶어하는 심리와 욕구들이 강하구나 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외로운 사람들이고 유흥 종사자들은 바로 술자리 애인의 역할을 하는 감정 노동자들이구나 라는 결론이 나더라고요. 스트레스의 원인과 성별 차이에 있어서 범죄의 단속과 두려움은 아가씨들만 가졌습니다. 왜? 아까 얘기했었죠. 법적으로 처벌 대상이 되고 그 안에 들어가는 것이, 속하는 것이 바로 부녀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자들은 이런 법적인 단속이나 이런 것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여성들은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로가 경쟁 관계에 있어요. 그 안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그것이 스트레스가 됐었고요. 그러나 이것들이 각자 다 차이가 있었습니다. 성별에 따라서. 성별, 선수와 아가씨들을 얘기하는 거죠. 아가씨는 양육자, 그리고 성별의 또 다른 차이에 대한 타이틀로 또 이들의 차이에 대해서 주저리 써놨습니다. 디스트레스의 경험과 삶의 전략은 디스트레스 상황 속의 대처 방법이 어떠한 차이를 가지는지, 남성과 여성의 차이도 확인할 수 있었고요. 모순과 갈등 해결을 위해서 자구책으로 본인 자신과 협상을 하는데 그러한 협상 과정도 남성과 여성은 차이가 있었습니다. 삶의 맥락에서 유흥 종사의 경험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해서는 솔직히 조금 놀랐습니다. 이들이 선택해서 갔잖아요. 맞아요. 맞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트레스를 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이 유흥 종사 경험이 한 번쯤은 해볼 수 있는 거, 괜찮은 거, 일반적인 아르바이트와 같은 거라고 인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사회적 통념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아, 이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구나. 왜? 본인들은 성매매를 하지 않기 때문에, 스킨십도 받지 않기 때문에. 남자들, 보도 선수들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거는 선택이니까. 이러한 생각들을 하고 변해가고 있구나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이 유흥 종사자들의 이 종사 경험에 대한 의미에 있어서는 또 놀라운 사실을 또 하나를 더 확인할 수 있었던 게 있었어요. 뭐냐면 소극적인 성격이 적극적인 성향으로 바뀌었대요. 그러한 긍정적인 영향도 있었고 대인관계가 완만해진 것도 있었고 본인이 되려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었고 놀면서 일하면서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부분들도 함께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사회적 지지와 필요성에 대해서 이들은 사회적 지지와 필요성에 대해서 처음에 저랑 상담을 할 때는 느끼고는 있지만 우리하고는 거리가 먼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회의 과정을 통해서 이들은 굉장히 많이 달라지는 자신을 바라봤고 이것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구나 라는 것을 인식을 했습니다. 저는 이 논문에 이 프로그램을 제안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모든 유흥 종사자들의 대상으로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이 논문을 쓰면서 그리고 내 내담자를 만나면서 정말 안타까웠던 그 대상이 바로 누구냐면 아가씨들 중에서도 40대 이상, 30대여도 마찬가지고 자녀를 둔 여성들이었어요.
이들의 삶이, 경제적인 삶이 얼마나 힘든지, 이거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이유와 이러한 모든 것들에 대한 사회 현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자각하게 되고, 정말 필요하구나. 우리 여성들에게, 어머니들에게 너무나 많은 사회적 지원이 필요하구나. 그런다고 이것을 없애야만 하는가? 절대 없앨 수 없는 이쪽 문화, 없앨 수 없다면 긍정적으로 이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논문을 썼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보니까 이 결과들을 봤더니 이들은 전반적인 삶과 연속성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에게 어떠한 활동들로 프로그램들을 제안을 해야 되는 것인가가 세 개의 주제로 도출이 되더라고요. 첫 번째가 심리 상담에 대한 다양한 교육의 필요성이었습니다. 이들은 상담이라는 게 뭔지 잘 느끼고 있지 않았습니다. 대중에는 심리 상담에 대해 경험을 한 적이 있었어요. 무슨 경험이냐면 일반적인 상담이 아니라 알코올 중독 때문에 알코올 중독으로 상담을 받고 금연 상담을 받고, 근데 인식이 별로 좋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상담이 별로 좋지 않은 걸로 인식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심리 상담에 대한 다양한 교육들, 그리고 가족들에 대해서, 그리고 친구들에 대해서 오픈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를 가지고 있었고, 그 오픈할 수 없는 부분 때문에 여러 가지 삶의 유흥종사의 업을 제외한 일반적인 삶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교육을 받아야 하며 어떠한 교육들이 필요한지 이런 것들이 활동 내용으로 들어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그 안에 넣었고요. 스트레스에 대한 개인적인 해석과 대처 방식은 말 그대로 스트레스에 대한 부분인 거고, 대처 방식에 대해서 조금 더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이들은 이 일을 계속 해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들이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려면 안 하는 게 가장 좋겠지만, 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스트레스 상황에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 그러한 대처 방법에 대한 교육과 상담이 필요하겠구나 라고 생각해서 그러한 부분, 스트레스 대처 방식에 대해서 좀 활동 내용을 넣었습니다. 자신은 어떠한 스트레스 대처 방법을 사용하는지, 그리고 자신의 성향은 어떤지, 자신에게 맞는 스트레스 대처 방법은 어떤 것인지, 그러한 것들의 교육이 필요하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심리 정서적인 개입인 거죠. 이거는 일반적인 심리 정서적 개입과 같은 것입니다. 자, 이렇게 저는 결론을 냈습니다. 결론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주저리 얘기를 하자면, 조금 전에 보셨던 내용들을 어떤 차이가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들어가고 막 이런 것들이에요. 하나하나 다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은 안 되기 때문에 전 이렇게 그냥 크게 여기까지만 살펴보는 것으로 오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